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됐죠. 다음 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잘못하면 900명대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오늘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현재 철야 농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또 다른 하나는 정의당이 벌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하는 것에 반대해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역대 최저치 지지율로 흔들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추윤 갈등에 따른 전국 혼란에 사과했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대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치는 더 악화하는 가운데 모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내 증시가 매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000대 진입을 바라보는 전망도 나옵니다. 잠시 뒤 이런 이슈들로 인터뷰, 분석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시작합니다. 네,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하락했던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하더니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미국의 달러 가치는 하락하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 경제 이야기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자 되기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좀 목소리가 좀 약간 갑갑해하십니다. 네, 뭐 오늘 또 이제 격상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소리가 조금 혼탁하더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증시만 보면요. 자, 코로나로 뭐 실물 경제가 뭐 붕괴했다. 이렇게 꼭 보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증시만 보면 뭐 코로나가 예. 안 보이죠. 예. 근데 뭐 우리 올해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사실 우리가 시작이 2,20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200요. 예, 그러다가 이제 3월 19일 날 1,457로 떨어지죠. 네. 그런 것이 이제 5월 달에 들어와서 2,000을 회복하고 드디어 어저께 예. 백두산을 정복했습니다. 백두산을 정복했다. 예, 백두산 정복하는 게 예. 백두산 높이가 2,744m 아닙니까? 예. 근데 어저께 2,746으로 끝나면서 네. 드디어 백두산 정복을 했는데 예. 자, 이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다음에 네. BBIG, 그다음에 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가 예. 다시 외국인들이 요즘 또 매수로 완전히 이제 돌아섰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하고도 이제 몇 번씩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 현재 팬데믹 이것을 위기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기가 아닌 예. 야, 이건 이제 저감에서 투자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 경험을 했죠. 2008년도 예. 때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IMF 때 그때 사실 건물 사신 분들 막 굉장히 요새 떵떵거리고 사시잖아요. 그런 거 계시죠. 네, 등등 2011년, 15년, 18년 다 리세션 온다 그랬을 때 예. 역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으시고 쏠쏠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네. 그러면서 이 시장에 굉장히 활력을 넣어준 한 해가 됐다고 봐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도 지금 11% 상승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결국은 이제 넘쳐나는 유동성이죠. 1,400조라는 시장의 유동자금. 근데 그게 실물 경제로 가야 되는데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실물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그게 금융 시장에서 계속 돌다 보니까 이런 초강세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또 우리 K방역 잘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 실적들 굉장히 좋아졌어요. 따라서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결국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또 때 맞춰서 잘 물 만난 듯이 들어와 줘서 그것이 이제 합쳐진 부분들이 올해 장의 큰 흐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외국인 매수세가 요즘 특히 아주 강한 상황인데, 그럼 이 흐름이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도 또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12월 달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매수세로 돌았고요. 또 재미난 얘기는
아까 백두산 말씀을 드렸는데 예. 후지산이 3,776m입니다. 그래서 네. 후지산 정복하러 가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연말에 이렇게 10% 이상 오른 해들을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2001년도, 2003년도, 예. 2005년도에 연말에 10% 이상이 오르는데요. 네. 그랬을 때는 아주 뭐 세 번 다 공이 예. 4개월 이상 상승장이 이어졌었습니다. 4개월 정도. 예. 네. 그리고 항상 경기 회복기에는 기본적으로 8%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예. 증시의 역사성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1월 효과라는 게 항상 있는데 1월 네. 효과는 뭐냐면 예.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1월 달이 또 장이 좋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1분기, 2분기까지는 이 예. 장세는 그대로 가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3천선도 굉장히 뭐 가까운 거리에 와 있다. 네네. 지금 우리가 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주식시장인데 우리가 예. 9.7을 쓰는데 예. 이 정도 되면 퍼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만약 그게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예. 6월 달 정도면 3천 찍지 않겠느냐. 내년 6월 3천을 예. 찍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보는데 예. 지금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죠. 예. 백신 치료제 예. 나와야 되고 예. 약 달러가 계속 좀 네. 지속된 데는 몇 가지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는 가시화됐고요. 예. 지금 뭐 약 달러는 지금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네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12월 18일까지 예. 경기 부양책 끝나겠다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 공통된 상황들이어서 그럼 2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또 풀리게 되면 예.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가 신흥국으로 몰리는 그런 효과들에 우리가 힘입어서 예. 3천 멀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3천은 멀지 않은 숫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상 국내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러 약세도 있고요. 네. 그 외국인 매수세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인들을 우리가 예, 이제 예. 분석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은 달러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환율 이런 거 사실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데 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게 예.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환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2018년도에 최고점을 했거든요. 예. 그때가 환율이 1,065원입니다. 1,060원 당시에가요. 그렇다면 예. 외국인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한국 아직 고점 안 갔네. 네. 더 들어가도 되겠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분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 이런 비중을 따지는 추세선이 있는데 예. 그게 37.4% 정도 됩니다. 34%. 근데 네네. 현재 지금 35에서 36% 정도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아직 그래서 여지가 남았네요. 예, 네. 외국인들이 예.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따지면 1, 2월 그 초에 한 25조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패턴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 수출이 잘 되고 예. 그다음에 항상 우리 수출이 잘 되려면 반도체가 끌어줘야 되고 예. 근데 반도체는 이제 내년 돼 슈퍼 호황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은 항상 있죠, 우리가. 항상 야채도 짚어줘야 되죠. 네, 반도체 착시가 예. 항상 우리 경제 위기 전에 전조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끌고 예. 가는 그래서 지수에 우리가 예. 실질적으로 덮여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예, 있다. 우리가 예. 다른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예. 지금 분명히 반도체 착시 일어납니다. 반도체가 끌고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어제도 뭐 대장주로서 또 막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400조가 넘고요. 예. 지금 시총에 지금 19% 예. 20%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지금 사실 우리 이제 투자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예. 10% 이상 늘어난다 그러는데 삼성전자의 투자액을 빼면 예. 마이너스 4.5%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반도체 착시 현상이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재현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외국인 매수만 얘기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학개미. 네. 자,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증시로 이른바 개미들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 개미가 팔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이랬는데 요새는 지금은 개미가 팔면 다른 개인 투자자인 다른 개미가 또 사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투자자의 어떤 이 생각은 야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야. 이거 놓치면 향후 10년간의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 있어.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이건 이제 정부에서 좀 나서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유동자금이 사실 실물 경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부동산은 굉장히 규제를 해서 조금 잦아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사실 금융과 기업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 화랑을 활용한 지금 자금이 글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많이 제도적인 부분 또는 저는 뭐 우리가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효과들, 세제 혜택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셨을 때 이 증시의 화랑이 우리 실물 경제까지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야 될 투자 전략 내년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년도는 2분기까지 굉장히 초강세장이 나타날 것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2분기가 지나면서는 변곡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이 너무나 많은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디 큰 회사들 또는 작은 회사들 부도 났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게 다 지금 이 연장을 해준다든가 유예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내년 3월이면 250조의 부채들이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들어옵니다. 내년 3월에 250조 상환. 그래서 한두 번의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지금 보시면서 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요. 환율 지금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 아닙니까? 그 원인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지금 내년도에 이제 얼마로 평균을 잡아야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환율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에 어떤 신호등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점도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유리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줍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이 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도 고부가 가치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경쟁력 고부가 가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품질로 갔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환율로 해서 이런 수출 그런 관계가 사실 밸류체인, 공급망 체인과 부품을 어떻게 사느냐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것도 완전히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재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딱히 지금 내려가는 게 이거 나쁘다 수출이 나쁘다 이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만약에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러면 또 굉장히 또 환차 손을 입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어디로 가든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럴 때 이제 환율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속도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급락을 하는 부분들만 잘 제어를 한다면 현재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환율과 환차이익에 대한 지금 대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견디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000원. 1,000원이 되면은 우리 대기업들이
환차손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커지고요. 1,100원이면 중소기업들이 환차손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숫자입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동학개미분들도 방송 끝나고도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방금 전 최양우 고문과 함께한 그 내용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문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YTN 라디오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 고 임세원 교수 2주기 추모 콘서트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를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청취자분들을 함께 모시고 저희 YTN 1층 미디어홀에서 함께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무관객으로 진행합니다. 가수 최백호, 알리, 이한철,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눈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유튜브 창에 대한정신건강재단을 검색하시면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대립 1년 내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 아침의 기획특집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오늘은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과 관련된 현안 그리고 검찰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서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두고 지금 야당에서는 철회 농성 들어가고 대치 상황이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제일소위에서 강행 처리 시도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른바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이제 대응하면서 일단은 처리가 오늘로 미뤄진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예. 네, 야당 측에서 이제 안건 조정 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당 3명, 여야 3명, 예, 3명씩요. 여야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분의 2의 동의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동의를 하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 전체회의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상정한다는 일정에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정기국회 마감일이니까 내일은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의결시키겠다. 이런. 네, 그런 계획이긴 한데 야당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서 부득이 9일날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그 다음 날인 10일날 24시간 지난 후인 10일날 다시 이제 임시 회의를 이제 지금 신청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에 안 되더라도 모레 10일까지는 이제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당에서는 이제 공수처법을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상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진작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서라도 꼭 반드시 연내 출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너무 무기력했다라고 하는 그 비판도 많았습니다. 180석으로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이다. 이걸로 강행한다. 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참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왔고요. 그런데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 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출범 자체를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참는다면 오히려 이제 일하지 못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또 야당의 발목 잡힌 무기력한 국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공수처 말이 나온 지요. 국민들도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그간의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70% 전후의 공수처 찬성 지지율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공수처법이 여전히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출범이 안 되고 있거나 한다면 국민들도 몹시 피로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준 지난 총선의 민의는 개혁의 입법을 좀 통과시켜서 이제 일 좀 해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고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과제인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당에게 발목 잡혀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내용을 보면 또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권력형 비리 이것을 지금까지는 검찰만이 사실상 이제 독점적으로 처리해 오면서 있는 죄는 덮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라는 좀 검찰의 권한을 나누거나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겠다는 그런 민주적 원리에 기반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출범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는 이만큼 여쭤보고 다음으로요. 이제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게 이제 이른바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이제 보면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죠. 이거 골자를 뭘로 봐야 됩니까? 뼈대를? 경찰법 개정안은 이제 크게 보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국수본 조직을 신설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요. 국가수사본부 그렇죠. 즉 경찰 조직도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지금 검찰도 분권화해야 되고 경찰도 분권화해야 되고 모든 권력기관을 분권화시켜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이고 취지죠. 그래서 경찰도 분권화해야 하는데 그것은 분권화하는 방법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경찰 수사,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되겠고 그다음 중립성도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죠.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을 사실상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경찰 조직이 크게 세 개의 조직으로 쪼개진다 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는 이제 국가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자치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수사 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을 분권화하고 또 수사 경찰 조직은 이제 전문화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개혁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정원의 대공사권을 좀 넘겨받는 부분은 이게 어떤 말씀하신 어떤 분권화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거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거죠. 국정 쪽에서는 없애는 거고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이고요. 경찰이 이전부터 대공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그렇죠. 대공수사권이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이른바 용공 조작이나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대공수사권은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용공 조작으로 악용되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흐름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뿐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경찰이 공룡화되는 이런 표현들 하시던데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검찰이 사실 주로 만들어낸 논리입니까?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프레임이거든요. 경찰이 공룡화된다. 사실은 경찰은 지금 이제 민주화된 그 시민 의식이라든지 여러 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직이 많이 작동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경찰이 공룡화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 황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경찰청 그 본청에 계실 때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에 있어서 그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분야 특히 전문가이신데 지금 그러면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이 경찰법 전부 개정안도 일괄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이 분야를 계속해서 옛날부터 이제 연구를 해보신 그런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경찰법 개정안 자체 내용을 봤을 때 좀 만족스럽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때에도? 크게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저항에 부닥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수본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자치경찰이나 국수본이 이 정도의 개혁 방안이 이제 통과된다면 경찰 개혁 방안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짧게 그럼 이번에 이제 충분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이를테면 수정 방안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경찰 개혁 법안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검찰 개혁이 미흡하다고요? 검찰에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대표적인 과제로 하고 지금 3년 한 7개월 정도의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단계로 이렇게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2단계 검찰 개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황 의원님, 그 말씀은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 통화라든지 인터뷰 기회를 통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